제2부, 제5장. 모든 것을 뒤집는 폭로. 은행을 나왔다. 손에는 새로 만든 통장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민영 양이 쥐어준 따뜻한 율무차 한 캔. 어르신,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녀가 건넨 율무차가 아직도 따뜻했다. 캔을 쥐고 골목어기를 돌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급히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회장님. 쉿. 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자 김 실장이 백미러로 나를 봤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안에서 지켜봤는데. 폭행을. 괜찮아. 내가 율무차 캔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해. 김 실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김 실장. 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장 변호사 불러. 회장님. 유언장을 다시 쓰시려는 겁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나는 대답 대신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수천만 원짜리 와인보다 깊은 맛이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차가 집으로 향했다. 서재에서의 결정. 그날 저녁 변호사가 왔다. 이철민 변호사. 우리 가문의 법률 고문을 맡은 지 20년이 넘었다. 회색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앉게.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꺼냈다.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다시요? 이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작년에 작성하신 것과 달라지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전 재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한다. 장학재단, 무료 급식소, 노숙자 쉼터.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80%라면. 이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약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와 경영권은 막내 며느리가 될 이민영 양에게 상속한다. 예? 이 변호사가 펜을 떨어뜨렸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민영이라면 막내 도련님의 여자친구 아닙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조건부 상속으로 해. 지훈이와 결혼을 전제로.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목도 사회에 환원되도록. 회장님. 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큰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 놈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가.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미 충분히 줬어. 사업자금 집차.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얼만데. 더 이상은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그것까지 막을 방법 찾게. 그게 자네 일 아닌가. 이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서류가 작성되었다. 나는 한자 한자 읽으며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김만석. 떨리는 손으로 쓴 내 이름이 종이 위에 남았다. 이 서류는 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회장님, 혹시라도 이 사실이 가족분들에게 알려지면 알아서 조심하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비밀의 누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흘 후 큰아들 준혁이가 퇴근도 하기 전에 집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버지. 준혁이가 서재 문을 쾅 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일인가? 내가 책을 덮으며 차분하게 물었다. 유언장을 다시 썼다면서요. 그것도 은행원 따위한테 회사를 넘긴다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그런 소릴.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제 친구입니다. 어제 술자리에서 실수로 흘렸더군요. 준혁이가 책상을 탁 치며 외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뭔데 우리 회사를? 지훈이는 뭐고요? 저희는 뭡니까? 둘째 준석이도 뒤따라 들어왔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일했다고? 내가 비웃었다. 자네들이 언제 일을 했나? 내 돈으로 사업 망치고 내 이름으로 접대받고 그게 일인가? 아버지. 나가게들. 내가 손을 저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준혁이가 이를 갈았다.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노망나셨다는 진단서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건강검진 자료 다 있습니다. 혈압, 당뇨,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까지. 아버지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준석이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내일 병원 가실 겁니다. 정밀 검사 받으시고 결과 나오면 바로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 미친 건 아버지예요. 준혁이가 소리쳤다. 가족도 아닌 여자한테 재산을 넘기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그들이 나가고 서재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치밀어 올라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눈앞이 핑 돌았다.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막혔다. 제육장. 주인공의 최저점. 병원. 다음날 나는 강제로 병원에 실려갔다. 큰아들이 부른 구급차였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VIP 병실로 옮겨졌다. 아버지 푹 쉬세요. 준혁이가 차갑게 말하며 나갔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감금이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봤다. 15층.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전화기를 찾았지만 없었다. 핸드폰도 압수당했다. 완벽한 고립.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오후 3시. 김 실장은 어디 있을까? 그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문틈으로 복도를 엿봤다. 경호원 2명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큰아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내 며느리. 민영이에게 인사도 못했는데. 지훈이의 결심.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버지.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막내 아들이 몰래 들어온 것이었다. 지훈아. 내가 일어나 앉았다. 형들한테 들었어요. 유원장 이야기. 지훈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죠? 아니야. 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건 내 선택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지훈아. 내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영 양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확인했어. 네?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 놓치지 마라. 알겠나?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쓰세요. 김 실장님한테 연락하세요. 고맙다, 아들. 지훈이가 나갔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15층 1502호. 감금 상태. 민영 양에게 연락. 민영의 방문. 이틀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아버님. 민영 양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지훈 씨 아버지 뵈러 왔어요 라며 당당하게 말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민영아.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아버님, 지훈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아프신데 병원에 계셔야죠. 왜 혼자 계세요? 가족분들은? 가족. 내가 쓰게 웃었다. 가족이 날 가둔 거야. 네? 민영 양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영아. 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무엇이든지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나는 그날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누구인지, 왜 거지 행세를 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민영 양은 충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이사회 전날.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병실에 갇혀 지냈다. 정밀 검사라는 명목으로 온갖 검사를 받았다. MRI, CT, 혈액 검사, 인지 능력 테스트.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경도 인지 장애 소견.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 있음. 담당 의사가 준혁이에게 진단서를 건넸다. 물론 돈으로 매수한 의사였다. 내일 이사회입니다. 준혁이가 병실 문 앞에서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시고 제가 직무 대행을 맡습니다. 내 놈이.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준혁이가 비웃듯 말했다. 늙고 병든 사람이 회사를 맡고 있으면 주가만 떨어집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정말로 늙고 병든 노인이 된 것 같았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게 저 탐욕스런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건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빌딩 숲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슬펐다. 민영아, 미안하구나. 지훈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김 실장의 충성. 새벽 2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회장님. 김 실장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문을 닫았다. 김 실장. 어떻게? 경호원들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철민 변호사가 보낸 겁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쓰실 거라고. 서류를 펼쳤다. 유언장 사본, 그리고 준혁이와 준석이의 비리 증거 자료들. 회사 돈 횡령, 배임 탈세.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모은 겁니다. 김 실장이 낮게 말했다. 언젠가는 쓰실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네, 목이 메었다. 자네는 정말 충신이야. 회장님. 김 실장이 무릎을 꿇었다. 내일 이사회에 가십시오. 제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휠체어로라도 가십시오. 휠체어? 네. 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방심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너스. 제7장. 숨겨진 영웅의 반격. 이사회 당일. 다음날 오전 10시. 회사 본사 30층 이사회실. 긴 테이블에 이사들이 도열에 앉아 있었다. 15명. 그중 절반은 내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큰아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이가 의장석에 앉아 말했다. 김만석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회장직 사임건, 그리고 김준혁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선임 건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준혁이가 진단서를 돌렸다. 따라서 저는 쾅.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휠체어가 들어왔다. 김 실장이 밀고 그 위에 나는 앉아 있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복 차림에 링거 꽂은 손 등 창백한 얼굴. 아버지. 준혁이가 당황하며 일어섰다. 왜 여기에? 병원에 계셔야죠. 내 회사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못 오나? 휠체어가 천천히 테이블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여러분. 내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정신은 멀쩡합니다. 진단서는 조작된 거고 내 아들들이 날 병원에 가뒀습니다. 아버지,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내가 김 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뿌렸다. 이게 뭡니까, 준혁 씨? 장부가 펼쳐졌다.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50억 횡령. 유령 회사 만들어서 빼돌린 거 다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준혁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석 씨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30억 빼돌렸죠. 그 돈으로 개인 계좌에 넣어뒀고요.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이건 조작입니다. 준혁이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셔서. 조작이라고? 내가 웃었다. 감사원에 제출할 준비 다 돼 있네. 검찰 고발도 준비했고. 민영의 등장.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민영 양과 지훈이가 들어왔다. 여러분. 내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이민영 씨입니다. 내 막내 며느리가 될 사람. 아버지. 준혁이가 비명처럼 외쳤다. 설마 정말로. 그래. 내 후계자는 이 아이야. 나는 민영 양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내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해준 사람. 그게 바로 리더의 자격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혁이가 테이블을 쳤다. 은행원 따위가 뭘 안다고 회사를 맡깁니까? 따위? 내가 차갑게 웃었다. 자네들이야말로 뭘 아나. 돈만 알지 사람은 모르잖아. 침묵이 흘렀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내가 선언했다. 김준혁, 김준석 두 사람의 이사직 해임.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갔다. 결국 11명이 손을 들었다. 가결됐습니다. 준혁이와 준석이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쉴 때가 됐어요. 회장님. 이사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대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이민영 씨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감독하게 될 겁니다. 지훈이가 곁에서 돕고요. 나는 민영 양의 손을 높이 들어올렸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제8장 성찰 여운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정원에 목련이 피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다. 집은 예전보다 조용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자의 모법정 최소 유류분을 받고 떠났다.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돈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니 오히려 그들도 나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민영이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이제는 그냥 민영이라고 부른다. 며느리니까. 식탁에 앉았다. 화려한 코스 요리는 없었다. 하지만 보글거리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밥, 김치, 겉절이,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민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뒤따라 지훈이도 나왔다. 손에 수저를 들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지훈이가 신나서 말했다.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대요. 그래? 잘했구나. 팝상을 받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밥 한 술, 뜨끈한 된장찌개 한 숟갈. 입안 가득 퍼지는 맛. 이게 행복이구나. 아버님, 겉절이 드세요. 오늘 제가 직접 담갔어요. 민영이가 겉절이를 내 앞으로 밀었다. 맛있겠구나. 한 입 먹었다. 새콤하고 아삭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야. 호, 과찬이세요. 민영이가 웃었다. 지훈이도 웃었다. 식탁에 웃음이 번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낡은 점퍼.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다. 요즘은 날마다 정원을 걷는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드레스룸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가 문득 구석에 놓인 상자가 보였다. 그 상자. 열었다. 낡은 점퍼가 거기 있었다. 여전히 기름때가 묻고 소매 끝이 해진 국방색 점퍼. 집어들었다. 입어봤다. 여전히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님, 무슨 옷을 그렇게. 민영이가 들어왔다가 내 모습을 보고 웃었다. 호, 그 옷 입으시니까 더 멋있으세요. 그런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낡은 점퍼를 입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버님. 민영이가 내 옆에 섰다. 이거 아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아버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특별? 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아버님 눈빛에서 뭔가 슬픔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행복하시죠?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행복하다. 여운. 그날 저녁 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수천억의 돈도 거대한 회사도 없지만 따뜻한 밥 한 끼와 웃음 한 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지만 결국 내가 찾은 건 사람이었다. 진심이었다. 민영아,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을 선물해줬구나.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인생의 겨울에 찾아온 늦은 봄. 나는 이제야 비로소 회장님이 아닌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일무차보다, 수천억의 돈보다 사람의 온기가 참으로 따뜻하다. 엔딩 장면.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세 사람.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배경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검은 화면 위로 하얀 글씨가 떠오른다. 사람은 떠나고 돈은 남는다. 하지만 진심은 영원히 기억된다.